태조 이성계는 아버지 환조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첩인 서모 정한흥주 김씨를 서울에 있는 집으로 모셔와 매우 공경하였고 언제나 섬돌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섬돌은 대청마루 앞에 놓여있는 돌계단인데요. 서모 김씨의 소생인 의안대군 이화는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고 이원계는 이복형이 되는데 이들 사이도 돈독하여 조선을 건국함에 있어 항상 같이 하였고 이화는 후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서모인 정한흥주 김씨는 노비 출신인데요. 이성계는 서모 김씨의 천안을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천안은 노비안 또는 천정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노비의 내력을 적어놓은 관아의 문서입니다. 이렇게 출생이 노비였다 하여도 뒷날의 상황에 따라 그 신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1392년 태조 1년 11월 17일 도평의사사에서 아래입니다. 도평의사사는 태조 때 설치한 국정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1400년 정종 2년에 의정부로 고칩니다. 나라에서는 양인과 천인에 관한 법이 매우 분명한데 양인이지만 부채를 갚지 못했다 하여 영구히 종으로 삼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므로 부채 때문에 노비가 되는 경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는 빌린 돈이나 곡식의 양을 노역의 품값과 비교하여 부채를 다 채운 사람은 놓아주게 하고 이를 법규로 삼아 위반한 자는 억압하여 양인을 천인으로 삼은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건국초의 혼탁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분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조치인데요. 빚을 갚지 못한 양인이 위력과 억압에 굴복해 산호비가 되기도 했던 폐단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1398년 태조 7년 6월 18일 형조 도관에서 아래입니다. 형조 도관은 조선 전기 형조에 속해 노비의 호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하로 분도관, 변정원, 장례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비의 값은 많아야 오승포 150필에 불과한데 말은 오승포 450필에 이르고 있어 가축이 사람보다 중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오니 지금부터는 노비의 값을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가 15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400필로 하고 14세 이하와 41세 이상인 경우에는 300필로 그 값을 정해 매매하도록 하소서. 오승포는 화폐 대신 쓰이던 중품 정도의 배나 무명인데요. 노비를 제물로 생각해 그 매매가를 나라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비는 제물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송사를 통해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1413년 태종 13년 9월에는 노비 중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노비 중분법은 송사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와 피고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한 제도인데 노비의 수가 모자라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뒤에 태어나는 노비로 충당하여 주고 강하고 건장한 노비와 약하고 늙은 노비를 따로 분리해 제비뽑기를 통해 나누게 했는데요. 이렇듯 노비라 하여 사람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노비에 대한 처벌이 공공연하면서도 은밀하게 행해져 그로 인한 노비의 생활은 때로는 끔찍하고 참혹하기도 했습니다. 1444년 세종 26년 윤 7월 24일 세종은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 것을 형조에 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비에 관한 법은 상하의 직분을 엄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각각의 도리가 한층 더 분명해져 있는데
그것을 틈타 노비가 잘못했다 하여 그 주인이 죽인 경우에도 모두가 주인을 잘했다 하고 노비에게 탓을 돌리면서 이 법이 참으로 옳은 뜻을 담은 좋은 법이라고 지켜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상벌은 임금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서로 임금이라 하여도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비가 비록 천인이지만 하늘이 내린 백성 아닌 사람이 없으니 신하가 되어 하늘이 내린 백성을 부리는 것만 해도 만족해야 할 것인데 마음대로 형벌을 가하고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멋대로 죽인다는 말인가? 임금의 덕은 백성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도 무고하게 죽는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만 앉아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금하지 않고 그 주인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나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률을 살펴보니 만일 노비에게 죄가 있을 때 관에 고하지 않고 구타하여 살해한 자는 장 100대에 처하고 죄 없는 노비를 살해한 자는 장 60대에 중노동 1년에 처하며 그 노비의 가족은 모두 놓아주어 양인이 되게 한다. 만약 명을 위반하여 죄를 범했을 때 법에 따라 벌을 주다 뜻밖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과실로 죽게 한 자는 각각 죄를 묻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인이라 하여 멋대로 노비를 죽인 자는 이 법에 따라 처치함이 옳을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비는 여러 대를 거쳐 내려온 것으로 그 신분이 분명히 중국의 노비와는 매우 다르니 양인이 되게 하는 법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행하기 어렵고 또 죄 있는 노비를 주인이 벌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 되어 있으니 갑자기 없애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개인 집의 은밀한 곳에서 노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주인이 어찌 하나하나 법을 살펴 논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법에 따른 행위였는지 조사에 밝히기도 매우 어려우나 멋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그 가족을 계속해 부릴 수 있게 한다면 이 어찌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뜻이겠는가? 지금부터 노비에게 죄가 있든 없든 관에 고하지 않고 구타 살해한 자는 모두 예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만약 포라, 의형, 이형, 경면, 고족과 칼이나 활을 사용하거나 큰 나무, 큰 돌을 사용해 참혹한 방법으로 멋대로 살해한 자는 구타하여 죽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노비의 가족이 살인에 관계된 자의 노비이면 모두 속공하게 하라. 포락은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이고 의형은 코를 베는 것, 이형은 귀를 자르는 것, 경면은 얼굴이나 팔뚝에 상처를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넣었던 형벌이며 고족은 발바닥의 속을 도려내는 형벌입니다. 속공은 공노비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공노비는 왕실과 관하 등에 소속되어 산업이처럼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전쟁 포로나 모반 등의 혐의를 받은 귀족층 또는 강상을 어지럽히거나 간음 등의 특정 범죄자로 충원되었는데요. 중앙관하 소속의 공노비는 독립된 가계를 이루고 생활한 외고노비로 도성 주변에 모여 살기도 했고요. 독립적인 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정생활을 하기도 했던 공노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선상노비와 매년 일정한 양의 재물을 바치는 납공노비가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납속책이 실시되었는데요. 일정한 재물과 돈을 바친 노비를 양인이 되게 하는 납속면천책, 양인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납속면역,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벼슬의 품계를 주거나 관직을 제수하는 납속수직 등이 그것으로 16세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욱 납속책이 활발해져 노비가 면천하고 양인이 되는 길이 넓어져 갔습니다. 이에 반해 산업인은
양인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부채를 갚지 못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인이 사유물이 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고 토지, 집과 더불어 중요한 재산으로 대를 이어 상속 중요되면서 주인의 호적에 성은 없이 이름만 기록되었으며 주인과 함께 기거하는 솔고노비는 주인의 책임하에 최소한의 의복과 음식 등을 공급받으면서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무기한, 무제한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주인과 떨어져 바깥 거주지에 별도의 호족을 갖고 생활하면서 일정량의 곡식과 재물을 바치던 외관노비는 그나마 설국노비에 비해 비교적 온전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1488년 성종 19년 5월 28일 이전에 문상군 유화의 첩의 아들인 유효손이 여종 효양이 여러 차례 도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쇠를 불에 달고 살을 지지고 왼쪽 발 복숭아뼈 뒤를 뚫어 마성으로 깨어 묶어 도망하지 못하게 했는데 효양의 아버지 형제인 마미치가 형조에 고발하였던 사건을 두고 성종이 승정원에 명합니다. 마성은 3급 진로권 노권입니다. 포락형은 나라에서도 행하지 않는 형벌인데 유호선이 감히 여종에게 저질렀다. 그 여종의 가족을 모두 속궁하게 뒷일을 경계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비록 그 여종이 죽지는 않았으나 유효선이 법 밖의 참혹한 형벌을 사용하였으니 노비의 가족을 속궁한다는 법문대로 속궁시켜 앞날을 경계하소서. 포락형은 낙형 또는 당근질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던 형벌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필요하듯이 한 집안의 일도 같아 그 집의 가장으로 하여금 집안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비들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위임하기도 했지만 발 뒤꿈치를 뚫어 삼끈으로 묶어맨 것은 아주 잔악한 행위이기만 한 것이었는데요. 같은 날 성종은 형조에 명합니다. 포락형은 매우 잔혹한 형벌이어서 임금이라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개인의 집에서는 더욱 말할 것이 없다. 국법으로 노비에게 죄가 있으면 주인이 스스로 벌하게 위임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어리석고 사나운 무리가 스스로 벌하는 것을 멋대로 생각해 이치에 맞지 않는 잔악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다. 사로 만미치가 조카딸 효양이 그 주인에게 음란하고 추잡한 형벌을 당하여 죽은지를 알 수 없다 하며 고발했기 때문에 유효순을 불러 문초했더니 말하기를 효양이 여러 차례 도망한 것에 화가 나서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찢고 발 뒤꿈치를 뚫어 삼끈으로 꿰어 묶었다고 하였으니 유효소는 한낱 서자에 불과한 자이다. 그에 속한 노비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혹독하기가 이와 같으니 다른 사대부 집안에서 유효손 같은 자가 어찌 없겠는가?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임에도 주인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 언제나 발각되지 않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온 터인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번 드러난 이번 일을 엄하게 처치하지 않는다면 포악하고 모진 자들을 징계할 바가 없게 되므로 앞으로 거리낌이 없이 사람을 죽여나가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천만년을 경계하는 일은 마땅히 유효선부터 시작할 것이다. 법에 따라 유효선에게 죄를 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효선의 노비 중에 효양의 가족 등 일족을 모두 속공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에 불안감을 느낀 사대부들이 많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는데요. 헌납, 박이영 등이 아래입니다. 헌납은 사관원에 속한 정오품 벼슬입니다. 유효손의 노비를 속공하게 하신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을 대간이 어찌하여 말하는 것인가? 하늘이 사람을 내리실 때 어찌 처음부터 종과 주인의 구분을 두었겠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임금의 고난이다. 사람을 불에 지지고 참혹하고 포악함이 이를 데 없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하는 것인가? 유손의 행위가 비록 참혹하고 포악한 것이지만 그것은 필시 노비가 명을 거역하여 엄하게 벌을 가한 것인데 이제 노비의 일족을 모두 속공하라 하시면 앞으로는 아마도 거센 노비는 그 주인에게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대가는 유효선의 일을 옳다고 하는 것인가? 노비가 명을 거역했다 하여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이제 여종 효양의 일족을 속공하면 자신들의 집안에 이롭지 않을 것을 알아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이 그 주인에게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 일은 유효손의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유효손에게 처참한 일을 겪은 여종 효양이 장차 속공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한 상태에서 유효손을 면질합니다. 당신이 전에 나를 간음하고자 했으나 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당신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지 않느냐?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탄식하니 대꾸할 말이 없었던 유효손은 매우 수치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는데요. 연못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고관대작의 아내로 풍요롭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그 신세가 급전직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역모로 인해 처벌당한 사람의 처와 첩 그리고 자식들은 그동안 알고 지내기도 했던 다른 신료들에게 모두 노비로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중에는 강제로 또는 자진해서 다른 사람의 처와 첩이 되는 여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1471년 성종 2년 3월 17일 삼복을 마친 의금부에서 아뢰입니다. 삼복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심리하던 일입니다. 거평군 이복의 종 막산이 전 주인인 난신 강순의 아내 중비와 간통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중비가 지금은 비록 전인이 되어 있어도 막산은 중비의 종이었으므로 보통의 간통으로는 논할 수 없고 주인의 아내를 간통한 죄로 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두 사람을 모두 차명에 처하소서. 비록 사면전의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노비와 주인 간의 법이 매우 엄중하고 강순이 죽은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종 막산이 주인의 아내를 범한 것이기에 그 죄악은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준비가 비록 악한 종에게 핍박당했다 하더라도 간통할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고 이미 간통한 다음에는 주저하지 않고 종의 아내가 되어 막산의 전체를 구타해 내쫓기까지 했으니 음탕하고 더러운 행위가 막심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하건대 법에 따라 차명에 처하여 풍속을 바로잡소서. 그래서 강순의 전 아내 중비는 차명에 처하게 되는데요. 강순은 조선 전기의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무관입니다. 세조 때 남이등과 함께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 1등 공신이 되었고 북방의 여진족을 소탕하면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우의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효심이 깊은 강순이 충청도 보령에 있는 어머니를 뵈러 갈 때에는 세조가 역마를 내어주고 의원을 보내기도 하면서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시의 난을 통해 세력이 성장한 남이 강순 등의 무신 세력을 견제해오던 한명회 등의 훈구 세력 간의 알력 속에 유자광이 앞장서 남이 등의 역모를 꾀했다고 고변하면서 그에 연루되어 남이와 함께 강순은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각기의 방향으로 수레를 전진하게 찢어 죽이는 환혈을 당하고 7일 동안 그 머리가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강순의 아내 중비는 노비가 되어 남이 등이 역모했다고 고발한 유자광에게 주어졌습니다.